매거진. 2015년 1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리얼미터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후에 급등한 것인데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2위가 된 것입니다.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이 여파가 컸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에서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2,532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표는 18.9, 안철수 의원은 17.8,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봐야 세 사람 모두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의 오차 범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니 전쟁 범죄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발언과 관련해 여기에 합당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무엇이 좋겠느냐 하나를 꼽아달라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지난 합의 전면 파기해야 한다. 2번, 일본 측에다 발언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3번, 외교장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4번, 불가역적인 문제가 됐으니 더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침묵해야 한다. 네,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김용민 트위터에 들어오셔서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의 연결식이 어제 아침 대학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학교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은 성당만으로는 자리가 좁아 인근 강당에 중계 화면을 설치해놓고 진행됐습니다. 두 곳 모두 복도까지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도 유족과 동료 교수, 제자,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보육,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교육감들과의 만남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 기대했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다문화센터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사과 발표를 두고 JYP와 박진영 대표의 인종차별과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쯔위의 사과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사과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한민국 검찰에다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세월호 희생 단원고등학교 학생에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유가족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다, 이러면서 사과했는데요.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를 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재난에는 선박 사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망자가 인지되면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통보돼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안산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정부에서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무더기로 검찰의 계좌 조회를 당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 측근 인사들은 지난해 6월을 전후해서 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10여 명의 계좌에 대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송년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 또 김 씨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SK 싱가포르 계열사를 이번 주 중에 검찰에 배임, 횡령,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 계열사가 8억 5천만 원 웃돈을 주고 내연녀 김 씨에게 고가로 사들인 죄목을 배임, 횡령 혐의로 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의무 고발 요청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과감히 정비했다면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백지화했다는 비판에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서 서명하며 야당의 쟁점 법안 통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서명 재벌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서명운동까지 걸리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또 테러법 전부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그동안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정말 심정이 어떠실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의원 9명이 당에 남아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으로 떠난 전라북도의 지역구를 둔 유성엽, 김관영 두 의원을 뺀 이 지역 나머지 의원은 모두 잔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탈당이 예상됐던 광주 전남 지역의 이윤석, 김영록, 이계호, 박혜자 의원도 결정을 일단 미뤘습니다. 이르면 내일 잔류 발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과 문재인 대표 사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탈당할 명분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호남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의견은 어제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광주 민심이 지금 조금 전에 더민주의 기반이 붕괴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민심? 10사람 만나면 8사람은 복당하지 말라는 것이 광주 지역의 여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광주 민심에 미세하게나마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주식시장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가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가에 있다. 국민의당은 고평가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 껴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고 있는 조정 국면인데 앞으로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김종인 선대위 체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빨리 퇴진하면서 김종인 선대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주가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호남 회복 해법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이더라고요. 통합. 이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천정배 신당이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높다. 제가 천정배 의원하고도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천정배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당을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특정 세력의 배타성이나 폐쇄성 이런 우려만 불식시켜준다면 천정배 의원이 내걸었던 통합 조건은 저는 충족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고 호남의 민심도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대구 경북의 이른바 진박들도 예외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 정치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눈 유능한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서 정치권에 대거 수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과거 방식의 공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야당 내의 소수 권력자가 공천을 과거처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 특징을 보면은
야당은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의 전략공천으로 선정된 뿌리 없는 꽃꽂이 후보이고 여당은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는 19대 국회가 최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야당이 경제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무성 대표 본인이야말로 책임의 근본에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도종환 대변인 논평 들어보시죠. 집권여당 원내 제1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청와대 지시에 끌려다니며 국회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김무성 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며 안이한 대책만 내놓은 박근혜 정부부터 질타해야 마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도 3%대의 장밋빛 경제 성장률을 고수하며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의 당면한 사회 현안을 풀어나갈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조만간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속았다면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상정할 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개정,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는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야당에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 날 온 전체 회의가 소집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야당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반대 의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안건 심사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15일 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야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국회법에 전혀 하자 없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오늘 의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 일정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유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간사인 저에게 어떠한 협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건 수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열렸고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된 후에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준용들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건 변경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건 변경도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잠시 후 김원철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 에서에서 이 사안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욕통령과 짚어보는 대한민국 현안. 오늘도 욕근혜 대통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시대 같으면 한마디 말로써 다 끝나버렸을 일을 민주주의 원칙대로 해야 한다느니 이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원칙 때문에 협상하랴 설득하랴 시간 다 날려보내서 야속하고 열받는 욕통령 욕근혜 인사드립니다. 지금이 독재 정권 시대입니까? 아니, 지도자 한마디면 한방에 다 해결되는 그런 나라로 알고 이 나라 욕통령에 취임하신 겁니까? 이 나라 국민을 우습게 하시는 겁니까? 얘는 왜 시작부터 지랄이야? 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질서 있는 독재가 좋으냐 아니면 무질서한 민주주의가 좋으냐? 최소한 51.6% 이상은 질서 있는 독재가 좋아요 이럴 거라고. 글쎄요, 지난 대선 때 욕통령님 당선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지금은 개털이 된 유승민, 이혜훈, 진영 같은 비진박, 그러니까 진실한 친박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털어낸 것까지 치면은 지금 욕통령님 지지하는 사람들 50% 미만일걸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또 컴퓨터를 돌려서 51.6% 이상이 날 지지하는 것처럼 통계를 뽀샵해야지. 어머머,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막말되지? 알지? 농담이야.
길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서명하셨더군요. 길거리에서요. 욕통령이시면서. 아니 그럼 이 엄동설안에 저렇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나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어? 아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시다니요. 이게 무슨 카드 결제입니까? 아니 내가 야당에다가 수소폭탄을 떨어뜨릴 순 없잖아. 어? 내가 또 킬러를 고용해서 야당 인사들 그 사람들 배에다 칼을 담글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야당 인사들 말이야 세월호 같은 배 다 태워서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 배를 침몰시키고 침몰한 배 가라앉게 하려고 물에다가 앵커를 던질 수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걸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어? 아무렴 다 해야지. 가만히 있자.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주 파파이스를 보신 모양이네요. 어? 파파이스? 파파이스? 파파이스 마이 빅페이스 락. 에? 무슨 말씀이세요? 마이 빅페이스 락이라니요? 파파이스 마이 빅페이스 락. 어때? 정확하잖아. 지금 나한테 지금 아빠란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었어? 아이 그거 말고요. 김어준이 진행하는 파파이스 말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들, 그 의문점을 풀고 있잖아요. 미친 김 감독이랑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의 침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뭐? 고의 침몰이라고?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나는 7시간 지난 다음에 배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나타났잖니. 고의 침몰? 야, 난 모르는 일이야. 아니 그 7시간 동안 보고받고 지시도 하셨다 이랬잖아요. 청와대 해명은. 야, 그러면은 구명조끼 입었을 텐데 왜 구조는 못했나요? 이런 말은 왜 했니? 7시간 동안 난 몰라. 아무 일도 안 했어. 정말입니까? 난 정말 몰라. 이 말이 야 진실로 들렸냐? 농담이야 농담.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 그 말 믿지 마. 믿으면 너만 손해야.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그나저나 왜 또 세월호를 꺼내? 날 또 괴롭혀보려고? 야, 그런다고 내가 쓰러질 것 같냐? 이젠 나 상처 입혀서 점수 얻으려고 하지 마. 실력을 기르고 기량을 길러서 그래서 여당을 한번 이겨봐.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통치 실력을 기르고 대화 기량을 길러서 야당을 이겨먹기보다는 이끌어보세요. 야당이 항상 쓸데없고 항상 아집 부리기만 하겠습니까? 야, 막말되지.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야당하고 대화하기에는 야당이 너무 많아. 야, 인간적으로 너무 많지 않니? 문재인 하나 불러서 대화하기도 벅차요. 안철수 불러야지. 천정배 불러야지. 박주선 불러야지. 박준영 불러야지. 김민석 불러야지. 게다가 심상정까지 불러야 하잖아. 사회당, 녹색당까지 치면 야, 그거는 대화협상 이런 게 될 수 없고 고스톱 한판 치면 딱 좋겠다. 야, 나는 복수노조 인정 안 해. 풀단을 구성해서 한 놈만 들어오든지 해. 알았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서명 같은 압박, 굴복책을 쓰실 겁니까? 야당을 상대로? 야, 대통령인 내가 서명을 하니까 그림 나오더라, 야. 오죽 대통령이 답답하셨으면 저랬을까. 이런 동정 여론이 일어요. 영남에서는 봐봐라. 우리 불쌍한 근예, 이멘트가 회자된다고 해. 야, 너 좌파니까 말이야. 나한테 투쟁 방법 좀 일러줘라. 너 많이 알고 있지? 좋습니다. 자, 투쟁 방법 좀 일러드리죠. 일단 단식 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웬만큼 단식해서는 뉴스에 안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려면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또 지율수님 같은 분들, 이분들을 능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0일은 안 드셔야 뉴스에 나옵니다. 50일씩이나? 알았어. 단식 농성. 오케이. 또 고공농성이 있습니다. 고공농성. 전신주, 굴뚝, 전광판. 하여간 욕통령님 치하에서 많은 분들이 높은 곳에서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요. 욕통령님은 남산 타워 꼭대기 어떨까요? 예? 서울 전역에서 욕통령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타워? 그 철탑에? 좋아. 고공농성. 오케이. 또 삭발도 있습니다. 외교사절 만날 때, 기념식 연설할 때, 그때 삭발한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 보세요. 또 욕통령님 장기가 노려보는 거, 째려보는 거 아닙니까? 야, 삭발을 했는데 노려본다. 이거 정말 매의 눈빛 그 자체 아닐까요? 상당히 살벌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있네요. 투쟁 방법. 삼보일배도 있습니다. 삼보일배. 3번 걷고 1번 절하고. 이걸 말이죠. 청와대에서 그 짜증나고 열받게 하는 여의도 국회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삼보일배. 아마 도착할 때쯤이면 그 뒤에 진박들이 쭉 따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그림 나오지 않겠습니까? 삭발에다 삼보일배까지? 야, 근데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왜 사람이 안 죽니? 아, 정말 안 죽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하고 나니까 투지가 샘솟더라는 겁니다. 이분들 얘기는. 거봐, 나는 말이야 자살을 감소시키는 욕통령 아니니? 국민에게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의욕을 샘솟게 하는 욕통령. 그래서 세상을 떠난 세월호 남학생한테 징병검사 안내장까지 보냈습니까? 야, 죽고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니? 우리 아빠 봐라. 그 유령이 부활했잖아. 그래서 21세기 이렇게 싸돌아 다니시잖아. 우리 아빠 지금은 돌아가신 분, 즉 고인이긴 하지만 고인도 출마할 수 있다면, 그래서 대구 경북에 출마하신다면은, 야, 당선 안 되실 것 같냐? 당선돼.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결의 김원철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새누리당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는데, 이게 뭐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아니죠?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 이게 쉽게 일단 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냥 통칭하는 용어고요. 예. 사실 그냥 국회법이거든요. 국회법. 예. 국회법인데, 이 국회법 자체가 이제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굉장히 엄밀하게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예. 다수당이 자기 뜻대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발의를 했고, 예. 근데 그 법안 역시 지금 선진화법의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 본회의에 이 선진화법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가 없고, 네. 180석이 돼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빈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오, 빈틈이 뭡니까? 그 빈틈이 좀 복잡한데요. 네. 이게 국회법 87조에 보면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예. 일주일 안에 국회의원 30명이 부의해달라. 해당 위원회가 부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해달라고 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조항을 이용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킬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킬시키는 작업을 혼자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국회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올렸다가 폐기시키고, 예. 이게 형식적으로 폐기가 됐으니까 위원회에서, 예. 폐기가 됐으니까 이제 일주일 안에 의원 30명이 상임위에서 폐기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게 된 거죠. 예. 좀 복잡한데 어쨌든 본회의에 부의가 된 거지, 이게 뭐 통과가 됐다든지 법안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그 전까지 정의화 의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을 한 해 만에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관례적으로 직권 상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직권 부의입니다. 예.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부의된 걸 상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막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부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다른 대통령 관심 법안을 이제 막아섰을 때의 그 논리, 이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부의 자체를 내 마음대로 못 시킨다. 네. 라면서 버텼잖아요. 예. 그 장벽은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은 것이고 예. 이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은 원래 국회 선진화법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이고,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직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180석이 넘지 않아도 지금 과반 의석은 넘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예. 과반 의석이 넘은 상태에서 과거처럼 다수니까 뭐 의지만 있으면은 무슨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새누리당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본회의에 특정 법안을 올릴 때 180석이 아니면은 그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 조항이에요. 아, 그 본회의에 가서는 180석이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50석 과반수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선 통과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 직권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 상당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되기 위해서는 의장이 결심하거나 그 몇 가지 예외 조항 있잖아요. 천재지변, 경제 위기 이런 상황일 때만 의장이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80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두 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하나의 빈틈이 있었어요. 형식상의 빈틈. 그거를 새누리당이 이번에 악용해서 그걸 뚫고 올라간 거죠. 그동안 연구를 했었군요. 이 사례가 과거에 3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헌재에 가서 헌재의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이 순간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가 된 거군요. 아니죠.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개정안을 국회 그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죠. 아니, 새누리당이 표결에 다 참여해서 통과시켜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 부의는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상정시키는 건 국회의장의 이제 행정적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장이. 근데 통상 관례적으로 이게 부의될 때까지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소위 말 정상적으로 올라온 법안들은 부의까지 되면 자동으로 상정을 시켜줬어요, 의장이. 근데 이번 케이스는 지금 부의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됐고, 그렇죠? 절차적 하자가 있잖아요. 근데 정의화 의장을 흔들면, 그래서 이거 통과시키도록 압박하면은,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만약에 굴복하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은 그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군요.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정의화 의장이 평소 국회 운영의 어떤 그 절차적 합리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이 구의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렸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 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거의 날치기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절차적인 이제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유로 정의화 의장이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약간 야당을 압박하는 너네 우리가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경제 관련 그 관심 법안 있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이거 그냥 해버린다. 이런 식의 약간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이 일격을 당했네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야당은 뭐 했어요?
이게 뭐 야당에 알리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책임을 물을 질 수 수 있었던 없는. 거죠. 그러면 날치기 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상임위 차원에서는 예. 운영위면은 이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원유철 원내대표. 아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한테는 회의가 열린다는 거 통보도 안 하고 밀어붙인 거군요. 그렇죠. 야, 참 이거 일종의 그 국회 상임위원 차원에서의 날치기.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 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겠죠, 아무래도. 예, 난리가 나서 모든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거는 지금 삼선 개헌 날치기 했을 때와 똑같은 행태다. 그렇죠. 거의 그 흐름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히. 자, 진박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종진 의원이 유승민계 아닙니까? 예, 유승민계죠. 예. 이분이 그 달성 지역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옛 지역구. 그렇죠. 예. 예, 넘겨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라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이긴 한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물갈이 대상 1호 또 지켜왔어요. 예, 그래서 정계인도 용납 못하는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오직 유일한 기준은 유승민 의원과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 하나의 자기하고 기준. 친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습니다. 하나의 기준. 예.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돼 왔었는데 여기에 그 처음에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곽상도 수석으로는 약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곽상도 수석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고 저기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그분을 소위 말 내리꽂았죠. 내리꽂아서 이게 어떻게 될까 다들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종진 의원이 예비 후보도 굉장히 빨리 등록하고 출마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불출마하겠다. 나보다 이분이 이 추경호 실장이 훨씬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지 표명까지 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죠. 진박이 됐네, 진박이. 예, 이분도. 뭐 여러 회유와 설득 혹은 협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역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뭐 이건 참 뭐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 더 살펴보면은 관심법안 서명운동이 시작된 모양이죠? 이건 뭐 저기 경제 관련 단체들이 천만인 서명운동, 그 소위 말하는 경제 관련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법 여권에서 주장하는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이 경제 관련 단체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은 어떤 그 입법 과정에서의 굉장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인데 국회를 상대로 설득이 안 되면 여러 방법을 써서 야당을 설득하고 뭐 이런 정치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셔야 되는 분인데 무슨 대통령이 장외투쟁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잖아요. 이 장외투쟁을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압박 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옹졸해 보이네요, 좀. 웃기죠. 대통령은 여러 권한이 있고 그걸 활용해서 여당과 야당을 이제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국정을 이끌라는 자리인데 거기에 앉아서 그냥 아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네요 이러면서 저번 기자회견 때도 계속 아유 너무 답답해요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시민 이제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하는 서명운동에까지 동참하면서 아유 여러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나중에 이재인 시위도 하시고 뭐 촛불 집회도 여시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회 선진화법 부의, 야, 요거는 진짜 메가토급 이슈네요.
네. 앞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야당 사이에 연대 이것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무리하게 예단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이 어떤 스탠스인지가 중요한데 정의화 의장이 뭐 이거는 부의 자체가 약간 절차 순결이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면 이거 자체가 크게 힘을 갖지 못할 거고요. 정의화 의장이 조금 움직이려는 그게 보이면 야권 입장에서는 똘똘 뭉쳐서 진짜 들어눕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눈 감아 버린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아마 상당히 입지가 축소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고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016년 업무 보고 중에 정부가 창조 경제를 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이제 뻔한 내용입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결합하겠다. 바이오 헬스 사업. 이 대목에서 웃으시는 게 정상인 겁니다. 바이오 헬스 사업에서 울어야 합니까? 아니. 문화 융성에서 웃으시면 됩니다. 문화 융성에서 웃으면 됩니다. 예. 네. 바이오 헬스 사업도 추가하겠다. 기술에 이어 문화 서비스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 스타트업 세계 7대 강국 진입하겠다. 이게 이제 업무 보고였는데요. 예. 창조 경제에 대해서 창조 경제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참 이렇게 창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용을 해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큰 공약이었었죠. 창조경제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무슨 그 부서 이름도 바꾸고 정부 부처 이름도 바꾸고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것도 생기고요. 예. 그때 그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예. 창조경제위원회, 예. 창조경제추진단, 네. 뭐 이렇게 해서 각종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막 생겨났는데 예. 2013년에만 창조경제 관련 조직이나 직위가 네. 정부에서 한 70여 개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자, 창조경제 하자 하니까 전 공무원들이 모든 부서 이름을 다 창조로 바꾼 거죠. 예, 뭐 웬만한 부서에 무슨 창조사무관, 창조연구관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이게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창조, 창의 이런 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명령, 통일 이 말과 배치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이 통용이 되고 통일된 하나의 문화가 중시되는 곳에서는 창조나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은 궁극적으로 융합이 불가능한 두 개념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유니폼 예를 자주 드는데 유니폼을 입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경찰, 예. 군인 뭐 이런 집단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창의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령이 전진 앞으로 했는데 소령이 창의적으로 전진 뒤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집단에서는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의사가 수술의 메인을 맡은 의사가 메스 하면 밑에 사람은 메스를 딱 줘야 되는 거죠.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메스 했는데 가위가 어떨까요? 이러면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성이 필요한 조직은 유니폼을 입고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조직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명령 문화가 통용이 되면 근본적으로 창의성이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하자면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한다니 1년 만에 갑자기 각종 정부 부처에 70여 개의 창조 관련 부서가 새로 생기고 2016년 업무보고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결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게 창조경제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195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20년 만에 정권을 공화당으로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후보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걸 예상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대선을 해서 물러나야 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면 군인 출신이잖아, 걔가. 그러니까 계속 명령을 할 거야, 하던 대로. 당장 이거 해. 당장 저거 고쳐. 그런데 그거 알아? 아이젠하워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이야. 그게 군대하고 사회의 차이점이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인 출신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고 자란 겁니다. 정치를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다 대고 명령을 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해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창조를 하려면 하위가 상달돼야 되고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 돼야 되는데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 사람들의 창의성과 한마디 한마디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성마저도 명령으로 해결을 하려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경제에서는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지금 뭐 제가 좀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대부분 안 되는 국가들이 창의성이 없고 통일성과 명령성이 강조되는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를 잘 못합니다. 그게 통하던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이제 고도성장기에서는 한 지도자 영도 아래 그 경제 주체들이 그 하나의 어떤 통일된 지시, 이념 이걸 따라서 뭔가를 해 나갈 때는 그 경제가 성장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별로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한국이 박정희 개발 독재 시절에 성공을 한 이유를 분석하는 3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박정희의 영도력 때문에 성공했다. 두 번째는 박정희의 지도력은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맞아서 성공을 했다. 세 번째는 박정희의 그릇된 지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성공을 했다. 이런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는 3번의 지지자입니다. 3번의 지지자인데 2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통하던 시대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시대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북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 대부분 개발 독재 국가들 하위 상달이 잘 안 되고 통일된 일관된 명령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21세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창조 경제 시대인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창조를 하라고 시장에다 대고 명령을 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2016년 업무 보고를 보면서 이게 정말 앞으로 한참 동안 더 각박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올해 전망도 불투명해졌는데요. 2016년 어떤 그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또 이 계획 얼마만큼 앞으로 뭐 성장 가능한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떠할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수치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 시장에 합의된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에서 휴대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시장이 이미 성숙장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뭐 갤럭시 7, 갤럭시 8 뭐 이렇게 가도 큰 차이가 없어진 시장이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고전을 하는 걸 반도체 시장으로 만회를 해왔었는데 이제 반도체 시장도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이게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할 때마다 한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저희 애청자분들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기사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전자회사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크게 4가지 사업 본부가 있는데요. 휴대전화도 만들죠. 반도체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가전,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대개 이게 전자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그렇지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다 다른 회사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애플이 뭐 냉장고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못할 일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이 사실은 각 분야의 사장들도 다 다르거든요. 지휘 체계도 다 다른데 이 각자의 4개의 거대한 사업 부문을 한 회사로 묶어놓고 한쪽이 좀 안 좋아도 다른 한쪽이 좋으면은 버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경영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색 가전은 오래전부터 안 좋았었고요.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다 안 좋았는데 반도체까지 다 안 좋아지면서 4개가 다 안 좋아져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뭐 휴대전화나 디스플레이가 안 좋아지는 건 뭐 이미 충분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었었던 반도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라는 건 D램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반도체라는 게 되게 뭐 어려운 첨단 산업 이럴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으로 만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도체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그 사이쯤에 있는 물건인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 이게 만드는 게 무지하게 첨단 물건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 웨이퍼라고 해서요. 동그란 호떡 같은 이 실리콘 덩어리가 나옵니다. 진짜 호떡같이 생겼거든요. 요거를
착착 쪼개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게 반도체 산업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이거 하는 일을 보면. 예. 그런데 이게 반도체에는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클린 시설이니 이런 전후 사업이 굉장히 복잡한 장치 산업이어서 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2년까지는 전 세계 반도체 D램을 만드는 플레이어들이 한 10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02년인가 미국에서 너희들 가격 담합하지 마 하고 한번 야단을 친 다음부터 이 10개 업체가 어떤 경쟁을 벌이냐면 그래? 그럼 이제 가격 담합 못하겠네? 그러면 지금부터 무한 경쟁 들어간다 하면서 10개 업체가 이게 좀 용어가 익숙하신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치킨 게임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출혈 경쟁.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기사를 가끔 가다 보면 D램 가격이 하락을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D램 가격이 떨어지면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를 조금 덜 만들면 되거든요. 덜 만들면 아무래도 이 공급이 떨어지니까 D램 가격이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 다시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모든 플레이어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 물건을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끝없이 떨어집니다. 끝없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워낙 반도체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10개가 다 경쟁을 하면 장사가 되지 않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야. 예. 끊임없이 생산을 늘려서 추별 경쟁을 해서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도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오르죠. 한참 오르다가 다시 반도체 가격이 어떤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출혈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망할 때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2010년쯤에 이 10개쯤 되는 세계 유수의 플레이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나니아니 뭐 티몬다니 LP다니 이런 대개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다 파산을 해버립니다. 예.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2011년쯤부터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요 3개 업체만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 3개 업체가 비교적 오랫동안 이제 더 이상 파산 경쟁하지 말고 3개 업체가 그때부터 한 4, 5년 동안 장사를 잘 해온 거죠. 예. 담합하기 딱 좋은 구도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혈 경쟁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그냥 뭐 조금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때가 됐구나. 이럴 때가 됐는데 작년에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다시 조금 속된 표현으로는 아사리판이 돼버립니다. 삼성의 평택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한국이 역시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투자를 시작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중국 업체가 뛰어들면 물량으로 밟아버리겠다는 삼성의 선전포고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이 세계 기존 업체의 몇 개 군수 업체 그리고 새로 뛰어들 중국 업체 중에 누구 하나가 끝장이 날 때까지 이 치킨 게임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유럽이나 일본, 대만 반도체 업체들과 달리 D램 가격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이 레드오션이라는 시장에서 버티는 데에는 중국 업체들이 인류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D램 가격 하락과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앞으로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시장도 안 좋고 또 반도체 D램도 어쩌면은 앞으로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쩌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삼성이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의 삼성을 생각한다. 생각나네요. 에어컨을 LG가 그렇죠. 잘 팔고 잘 만드니까 에어컨을 공짜로 풀어가지고 LG 망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다는 이런 내용. 맞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철 변호사가 그걸 거짓말로 썼을 것 같진 않기도 하고. 삼성이 반론을 하지 않았죠. 그것도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게 반도체하고 다른 사업 분야에서 남긴 돈 중에 2조 원쯤을 풀어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삼성 에어컨을 공짜로 뿌려서 LG를 망하게 하자.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정확한 코멘트였다. 그게 이제 김용철 변호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삼성이 자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뭐 그런 발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삼성이. 삼성이 맹성하지 않으면 삼성 망할 때 다들 웃고 박수 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삼성이 안 좋아서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이 망해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워지진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야당이 미토콘드리아처럼 분열 또 분열되기를 바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문재인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국부 이승만 발언으로 채를 뿌린 안철수당 한상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승만 박사와 같은 박사인 신바람 리 박사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수구신문 꼴통 종편을 총동원해서 실체 없는 친노 패권주의 부풀리기 또한 종적도 없는 신당 바람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야권 분열을 위해 했었건만 그 기회와 기세를 몽땅 까먹은 한상진에 대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한상진은 새누리당 족속들 그것도 뉴라이트만 좋아할 이승만 국부론을 띄워서 야권 지지자의 반대를 자아내고 추가 탈당해야 할 의원들의 발을 묶고 말았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권 구도를 고착시키는 등 셀프 빅엿을 처먹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서울대 측은 한상진의 공식 직함인 명예교수를 불명예교수로 바꾸고 빤스만 입고 투구를 쓴 모양의 돈키호테의 몸에다가 한상진의 얼굴을 붙인 동상을 세워 한상진으로 하여금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춘추 야당 시대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제주도도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충청도는 저녁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8도에 머무는 등 맹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쓴 트위터 글로 마무리합니다. 세월호에서 숨진 동혁이에게 신체검사 통지서가 왔답니다. 자기 의무는 소홀히 한 정부가 국민들어는 죽은 뒤에까지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군요.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챙기는 국민은 참 나쁜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보다 그런 정부가 훨씬 더 나쁩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당사자인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나 해고자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정에는 공감은커녕 적대감을 보이던 분이 재벌의 심정에는 공감합니다. 그의 공감이 있는 곳에 그의 정체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숱한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벌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는 동참합니다. 재벌들 옆에서만 국민의 한 사람이 되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을 종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